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너만 아니었어도.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을 꼽으라면 단연 이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재수없는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맞아요. 저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불운한 아이였습니다. 원래 저는 쌍둥이였다고 해요. 딸과 아들. 하지만 탯줄에 목이 감겨서 제 남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를 가족을 잃었죠. 거기에 더해 어머니도 자궁에 문제가 생겨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제 탓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가 밥을 조금만 많이 먹어도 끈질긴 목숨을 연명하려고 한다. 욕심이 많으니 혼자 살겠다고 장손을 죽였다. 라며 험한 말을 하셨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아직 어린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엄마는. 내가 뭘? 그럼 우리 집이 손이 귀한데 예쁘게 보여? 멀쩡한 내 손자 죽이고 혼자 잘 먹고 잘 싸고 잘 살면 그게 곱게 보이겠냐고. 아휴, 얼굴만 보면 속이 뒤집혀서. 여보, 당신이라도 좀 애를 챙겨. 엄마라는 사람이 어째서. 유일한 제 편이었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어머니의 반응이 오히려 더 싸늘했죠. 왜냐하면 할머니가 첩이라도 들여서 아들을 보겠다는 말을 계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저를 벌레 보듯이 했어요. 모든 책임이 다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지죠. 어린 저도 그 말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정한 이유는 확실했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 아시나요? 저는 진짜 그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때가 11살인가 12살인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성묘를 하러 가던 중에 기절했죠. 솔직히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기억이 없어요. 손과 발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다는 느낌. 실제로 이 일은 자그마하게 지역 신문에 걸리기까지 했죠. 기적적으로 살아난 어린아이, 그 비슷한 제목으로 신발 밑창이 뚫려서 시커멓게 탄 사진과 함께 말입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전신 마비가 온 거죠. 꾸준한 치료와 어린 나이 덕분에 1년의 시간이 걸려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생활하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확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1년 반이 차이가 나게 되었죠. 학년을 맞추기 위해 반년을 쉬었고 이로 인해 제 인생은 완전히 꼬이게 되었어요. 또래 친구들과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된 것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줬죠. 친구들이 2살이 많은 저를 언니라고 불렀으니까요. 학교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딱히 괴롭힘을 당한 것도 아니었지만 계속 겉돌기만 했죠.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당시에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할 때는 아이들을 줄 세워놓고 담임 선생님의 주관하에 몸무게와 키, 가슴 둘레를 쟀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담임 선생님이 나이든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얼굴에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큰 점이 있는 선생님. 굉장히 무섭기로 유명했고 체벌도 심한 분이셨죠. 화가 나면 아이들을 거꾸로 잡아서 발을 때리기도 했을 정도였어요. 곧이어 제 번호가 불렸고 저는 주춤거렸습니다. 17번 빨리 나와. 아야 나오라고 얼른. 그게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요. 이게 미쳤나. 야 시간 없다고 빨리 나오라고. 겉옷 벗고. 원래대로라면 중학교에 들어갔어야 했을 나이. 단지 또래 아이들보다는 성숙해서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어요. 위에 겉옷을 벗으라는 말에 저는 싫다고 거부했죠. 그랬더니 바로 구석에 몰아넣고 제 뺨을 연달아 때리셨습니다.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맞았어요. 결국 전 앞으로 질질 끌려가서 모든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옷이 벗겨졌고
울면서 가슴 둘레를 쟀죠. 그 사건은 어린 제게 너무 충격과 큰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아무래도 소심한 성격에 자신감도 없어졌고 이전부터 자존감도 낮은 아이였기에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그저 그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처럼 간 가족 여행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한쪽 팔을 크게 다치셨고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살려내라고 저를 쥐어뜯고 때리면서 장례식장에서 내쫓으셨죠. 그래서 저는 발인해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날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지막도 보지 못했어요. 몇몇 친척들이 어린 아이에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거들었지만 저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고 싶진 않았는지 울고 매달리는 저를 끝내 떨어뜨려 놓고 갔죠. 심지어 어머니도 그 뒤로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쫓겨나듯이 혼자 고시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난 있지. 너랑 있으면 뭔가 힘이 빠져.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넌 죽상이라고 하더라. 얼굴에 그늘이 졌다고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대. 내가? 내가 마음에 안 드신데? 그건 내가 어떻게든 고쳐볼게.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못 알아들어? 헤어지자고 하는 거잖아. 너도 스스로가 알잖아. 그러니까 매번 재수 없다고 하고 모든 게 본인 탓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게 답답한 줄 알아? 나도 숨이 막힌다고. 정말 너랑 있다 보면 진짜로 재수 온 붙는 기분이 든단 말이야. 알아? 내가 더 잘할게. 우리 5년을 만났잖아. 나 곧 결혼해.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궁합도 좋다고 엄마가 좋아하기도 하고. 결혼? 차라리 그냥 내가 싫다고 하지 그랬어? 헤어지자고 말할 용기도 없어서 엄마 핑계, 궁합 핑계야? 이게 왜 내 탓이야? 그래, 내 잘못도 있지. 근데, 너도 그래. 세상 무너진 것처럼 한숨 쉬고 울고 짜고 곁에 있는 나도 힘들 때가 있는데 기댈 수가 없어. 혼자 서 있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애한테 내가 뭘 할 수 있냐? 나도 같이 울까? 그래야 해? 야, 나도 웃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편하더라. 그럼 말해주지 그랬어? 그럼 고치기라도 하잖아. 몰랐으니까. 내가 너 보호해주고 싶었으니까. 근데 아니더라. 아니었어, 넌. 너라는 여자는 늘 우울함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 그리고 솔직히 너 좀 소름 끼쳐. 진짜 굿이라도 해봐. 굿이라도 해봐. 그게 5년 사귄 제 첫사랑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22살, 대학도 가지 않고 바로 사회에 뛰어들어 만나게 된 그 사람은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여행을 간 곳에서 술 취한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저를 보호하려던 그 사람이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죠. 이런 이유들로 직장도 잘렸고 꽤 오랜 시간 백수로 지냈어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면서 성격이 180도 바뀌었고 분명 좋은 사람이었는데 유독 저에게는 모질게 대하기 시작했죠. 모든 게 저 때문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기회마저도 주지 않았죠. 사고 후 3년 일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간호했는데 말입니다. 이제 더는 절 사랑하지 않는다니. 그때 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어딜 가나 불운을 몰고 다닌다는 걸 말이죠. 저도 알아요. 제가 자학적이라는 걸 말이죠. 크고 작은 불행 속에서 저를 가장 미워했던 건 부모님도 할머니도 남자친구도 아닌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일단 전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 달랐죠. 지친 눈빛, 내려간 입꼬리, 푸석한 얼굴. 전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고 싶었어요. 변하고 싶었죠. 그래서 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회사를 옮겨 이직을 하고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저는 저 자신마저 속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가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고 자란 여자아이였고
너무나 밝고 씩씩한 사람이었으며 한없이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가면을 쓰게 된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번듯한 남자였죠. 자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부모님이 안 계신데도 씩씩하고 밝고 긍정적인 거 보면 말이야. 그 사람에게 전 고아였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죠. 어머니는 멀쩡히 살아계셨고 제게 돈을 요구하실 때만 연락이 왔으니까 말입니다. 단칸방에 홀로 나와 살며 재수없다고 내쫓은 딸에게 다 늙어서 효도를 강요하는 어머니. 솔직히 죽었다는 거짓말을 했을 때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야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렇지. 부모님께서 내가 우울해하고 울고 하는 걸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 나 진짜 자기 만나고 나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 누구라도 보고 배워야 한다니까. 자기가 최고야. 늘 긴장하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볼근육이 아플 정도로 바보처럼 활짝 웃어 보였어요. 부들부들 경련하는 입꼬리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돌아서는 순간에서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작고 낡은 6평짜리 원룸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아팠죠. 몸의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아플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겁니다. 결혼을 붙이지 않는 여자, 아쉬울 거 없는 여자, 의심하지 않는 여자, 이성과의 만남에도 관대한 여자. 저는 그런 여자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건 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온통 거짓말로 범벅된 제 모습을 더 사랑해줬으니까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는 욕심내지 않았어요. 저도 알았죠. 여기까지라는 걸요. 자기는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결혼? 난 지금 이대로도 너무 좋아. 나 정말 서운해지려고 하네. 괜찮아. 당신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 괜히 밀어붙이면서 당신이나 부모님한테 상처 주기 싫어. 더구나 나 알잖아. 결혼에 그렇게 관심 있지 않은 거. 거짓말, 남편의 부모님.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가 절 싫어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웃어도 아무리 예쁘게 말을 해도 소용없었죠. 아마도 세월이 주는 축적된 노련함으로 제 진짜 모습을 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첫인상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결혼을 밀어붙였죠. 오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렸고 시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셨죠. 대신 1년간의 시집살이를 하며 살림을 배우라는 조건을 거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뭐? 살림을 하라니까 돈을 벌겠다고? 네, 일은 해야죠. 이제까지 늘 그랬고요. 요즘은 다 일해요. 무엇보다 남편이 잘 번다고 일을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씩씩한 여자 흉내를 내면서 웃었어요. 봐, 내가 정말 장가 잘 갔다니까. 아니, 그거 몇 푼이나 번다고 고집을 피워 피우길? 왜 엄마? 다른 여자들은 결혼하면 놀 생각만 해. 애들 학원으로 내돌리고 커피나 마시면서. 그런데 이 사람 절대 그러지가 않아. 좋잖아. 뭐, 그야 그렇지. 그래도 집안일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 괜찮아요, 어머니. 저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저는 당장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머니에게 줄 돈이 먼저 간 자신의 아들과 남편을 생각하면서 술에 취해 있을 돈이요. 특히나 몰래 한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게 제 탓이라고 믿는 어머니의 당연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좋다. 내가 그 돈을 주마.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해보던가 요리도 배우고 하면 좋지 않니? 쉽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긴 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시부모님을 돕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손이 왜 그렇게 굼떠? 빨리빨리 치워야지. 주문 들어왔잖아. 그럼 빨리 반찬부터 놓고. 죄송해요. 금방 할게요, 어머님. 웃지만 말고 얼른 하라고. 빨리. 쉬지 않고 몰려드는 손님에
좁은 가게 안에서 몸을 부딪히며 하는 일은 제게 너무 버거웠죠. 그래서 제가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던 가면은 점점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본 일에 실수하고 깨먹고 태워먹기 일쑤였죠. 더구나 집으로 돌아와서도 모든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하다 보니 피로는 더해졌고 남편에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던 여자의 모습, 아니,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냥 차라리 일을 하지. 당신 어머니는 어떤 줄 알아? 매일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시고. 내가 뭐 직원이야? 아니, 아예 노예 취급을 하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신 조건 받아들여줬잖아. 솔직히 당신이 뭐가 있어. 직업이 좋길래 학벌이 좋아. 나이 든 시부모님 일 좀 돕는 게 그렇게 짜증낼 일이야? 언제는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고 싶다더니 거짓말이야? 내 말은 그런 게 아니잖아. 해도 너무 심하니까. 나도 밖에서 일하고 왔어. 집에 들어오면 좀 쉬자. 왜 안 하던 짜증에 투정해? 진짜 나도 미치겠다. 술 마시고 들어온 게 일이야? 난 이제야 앉았어. 당신도 좀 도와주던가. 나 혼자 이 큰 집 빨래며. 그만 좀 해.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게? 요즘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인상만 쓰고 웃지도 않고. 솔직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불행 중에 만난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니었죠. 딱 1년만 참고 살면 그만이라고 했지만 막상 그때가 되니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전 점점 무너져가기 시작했죠. 다시 이전처럼 저는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 자신이 불행하다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재수없다는 말을 썼으며 우울함을 그대로 드러냈죠. 저를 보고 한숨만 쉬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뱃속에 그 사람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적어도 제 아이만큼은 저처럼 불행하지 않기를 바랬죠. 아가, 딸이든 아들이든 난 무조건 널 사랑할 거야. 불행도 유전일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아이를 잃고 말았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을 계속해온 까닭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도 많이 움직여야 아이가 건강하고 운동이 된다며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집안일 전부를 시켰죠. 허무함과 미안함에 저는 그날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남편도 정신을 차렸는지 분가를 결정했죠. 오래되긴 했지만 아파트 봐뒀어. 우리 나가자. 일도 잠깐 줬고 부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아파트? 우리 시댁에서 나가는 거야? 그래. 이제 충분히 살림 배웠잖아. 새로 시작해보는 거야. 신혼처럼 말이야. 딱 3년 만에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결혼자금으로 모아뒀던 돈과 남편의 돈을 더해서 서울 외곽에 20년 된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꿈에 부풀어서 하루에 한 번씩 볼을 꼬집어보는 행복을 태어난 지 33년 만에 느끼게 되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방을 쓸고 닦았어요. 내 집이라는 생각에 피곤한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나도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너무 안심을 했던 탓일까요? 분가한 지 반년이 조금 지났을 때 남편이 제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저 제게 전해주려고 대신 받은 전화 한 통으로 제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들키고 말았죠. 진짜 미쳤구나. 당신 미쳤어. 아무리 그래도 살아있는 어머니를 죽었다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말이 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결혼을 하게 될 줄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거 말고 또 속인 거 없어? 내가 미안해. 하지만 그게 전부야. 그 이상은 그래, 없진 않아. 전 제가 속였던 모든 과거를 실토했습니다. 어린 시절 방임되어 길러졌다는 것,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 남자친구가 떠났다는 것, 성격을 바꿨다는 것까지 말이죠. 애초에 속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잘못을 인정했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살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다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쉽게 용서하진 않았죠. 소름 끼쳐. 당신 소름 끼친다고. 어머니가 하신 말이 다 맞았어. 부모님 사랑 받고 자랐다기에 너무 어둡다고 그늘졌다고 하더니. 그늘이 뭐, 그게 뭐 어때서? 저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그늘, 그게 대체 뭐라고? 그 뒤로 남편은 제게 말 한마디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불길한 균열은 다른 곳에도 시작되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의 아파트였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 도배와 장판을 이전 주인이 해주고 갔는데 몇 달을 지내다 보니 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곰팡이가 문제였죠. 근본적으로 집안 곳곳에 약간의 누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천장부터 시작되어 곰팡이가 번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천장부터 엉망이네. 지하 주차장도 벽에 금 가서 물 나오더라. 재수가 없어도 정말 진짜 지긋지긋하다. 정말 당신. 이게 왜 나 때문이야? 아파트도 당신이 계약했어.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사자고 한 것도. 이쯤 되면 본인이 문제라는 생각 더 안 들어? 그 남자가 왜 널 버렸겠어? 장애인 된 거라며. 내가 서둘러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그게 내 탓이야? 당신이 주구장창 울고 짜고 하니까 나온 거 아니야? 남편은 허락이라도 받았다는 듯이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 다니고 있던 제약회사까지 휘청거리자 그 일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는 건 얼마 걸리지 않았죠. 제게 노골적으로 이혼을 종용하더군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보란듯이 다른 여자와 함께 저희 집에 왔을 때 포기했죠. 저는 당장이라도 이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끊어내고 싶었어요.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줄게. 됐어? 잘 생각했어. 내가 이 집 줄게. 위자료라고 생각해. 이 정도면 나 꽤 좋은 사람 아니냐? 이 집도 너한테 과분하잖아. 그 사람은 선심을 쓰듯이 제게 곰팡이가 가득 핀 집을 넘겨줬죠. 애초에 처분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보고는 위자료 대신에 이 집을 주고 떠날 요량이었던 거였습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알겠니? 어디 재수없이 결혼을 해서 우리 아들 인생 꼬이게 만들어. 멀쩡하게 살아있는 엄마도 죽였다고 하는 며느리. 차, 너 아주 독하고 모질구나. 처음부터 내가 뭘 했니? 뭔가 소름 끼치고 찝찝하다고 했잖아. 엄마 말 들으랬지? 그러게. 저 여자 만나고 나서 나도 되는 일도 없어. 이 땅 거지 같은 집에서 살지를 않나. 최악이었어. 이 아파트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알겠니? 싫어요. 적어도 어머니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저 3년을 꼬박 일했어요. 그런데 돈 한 푼 주셨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고 집안일까지 다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 집 살 때 제 돈이 절반이었고요. 근데 제가 왜 고마워해야 하는 건데요? 대체 뭐가 고마운 건데요? 몸을 떨면서 울먹이는 저를 보고도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꼴을 보니 정말 오던복도 다 날아가겠다. 이래서 팔자 도둑질은 못하지. 넌 그냥 평생 혼자 살아라. 전 결국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 모습을 꼭 닮은 그 아파트에 홀로 지내면서 저는 죽기로 결심했어요. 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도 아니었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에게는 사치였던 거였죠. 그래서 전 그날 이후에 수면제를 모으기 위해서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군요. 각종 검사를 받고 상담도 하게 되었죠. 어쩌다 보니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떠나려고 결심한 마당에 저도 한 번은 솔직해지고 싶었거든요. 네?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고요? 네. 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가족들의 문제도 진단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수면제를 처방해 주시나요? 상담 후에 진행해 드리도록 해보죠. 자꾸만 늦춰지는 처방에 저는 조바심을 냈고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직접 연락했죠. 딱 잘라 싫다는 어머니에게 술값을 주겠다고 하면서까지요. 다행히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어머니와 의사는 한참 동안 상담을 했고 제게는 수면제가 처방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어머니가 저의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싫다고. 나 혼자 살 거야. 그러니까 제발. 갈 곳이 없는데 어째. 나 이 겨울에 나가서 잘까? 넌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해. 그런 거야. 최악이었죠. 부들부들 손을 들고 있는 어머니,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집, 그리고 죽기로 결심한 저까지 총체적인 불행들이 모두 한자리에 있는 건 고역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내모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죽음에 대한 의지가 혹여나 약해질까봐 삶이 저에게 한 가닥의 희망도 주지 않으려는 것 같았죠. 그나마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수면제를 거의 다 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보험 수급자 이름도 어머니로 변경했죠. 그리고 제 생일날에 맞춰 잠든 어머니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가 문을 걸어 잠그고 약을 몽땅 털어 넣었습니다. 애초에 나 같은 건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됐는데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나야 했던 건 나였어. 아랫배는 뜨거워졌고 호흡은 잦아들었고 정신은 몽롱해졌죠. 제 숨소리, 심장소리가 귀에 울렸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죽음이란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순간 소리를 질렀고 몸을 비틀었죠. 왜 난 죽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태어난 것도 마음대로 못했는데, 왜?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의 몸을 잡고 끌어안았습니다. 전 그런 어머니를 밀어내고 또 밀어냈죠. 선생님이 그러더라. 너 죽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나더러 너 살리라고 그러시더라. 부모라면 그래야 된다고. 에휴, 내가 미쳤지. 어린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술값 줄 딸이 없어지면 싫어서 그래? 그러냐고. 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고는 제 뺨을 툭 치셨습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떨리는 그 손에는 힘조차 실리지 않는 듯 했죠. 내가 왜 손이 떨리는데? 나 술 안 먹었어. 너 죽는다고 하니까 정신이 들더라. 나도 애미야. 이제부터라도 내가 엄마 노릇 할 테니까. 에휴, 제발 죽지는 마. 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셨습니다. 그 병실 안에는 어린 시절 저를 외면하던 젊은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바짝 말라 등이 굽이굽고 눈밑이 불룩한 한 늙은 여자만 있었죠. 실제로 병원을 나온 뒤 어머니는 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초보 엄마처럼 눈치를 보고 안절부절하면서 굉장히 서툴지만 저를 위해 분명하게 노력하고 계셨죠. 꾸준히 병원도 갔고 약물 치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어머니는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몸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졌죠.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제게 알코올 중독을 이기는데 엄청난 고통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죠. 어머니는 노력하고 계세요. 이제 따님 차례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얼굴에 그늘이 있어? 있지. 시원한 그늘이 있지. 시원한 그늘? 더우면 쉬었다가 가는 그 그늘 말이야. 진짜 장난치지 말고 진짜 진지하게 묻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계속 밝을 수가 있어.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다고 했어. 넌 대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지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잖아. 그지? 아파본 사람만 아픈 걸 이해하는 법이야. 시원한 그늘.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아니, 얘가 왜 갑자기 울어? 어? 진즉에 그렇게 말해주지.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게 뭐라고 별것도 아닌 말이 제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게 꿈을 심어 주었죠. 아파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아픔. 전 상담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민간 자격증에서 아동 상담사 자격증도 취득했죠. 정확히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상담 관련 일에 취업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딱 3년 전 일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치료를 꾸준히 받고 계시죠. 일을 하면서 1년 전 만나게 된 좋은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전의 연애처럼 조급하게 굴지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2달 전쯤 우연히 제 첫사랑을 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곁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 저는 웃으면서 인사했죠. 많이 좋아 보인다. 편해 보여. 나 지금은 굉장히 편해. 넌 어때? 지금은 행복하니? 뭐 남들이랑 같이 행복해. 딸도 낳았어. 그래, 다행이야. 너도 편해 보여서. 저기, 널 만나면 이 말 해주고 싶었어. 그 사고 난 거 사실 내 탓이었다고. 그때는 누구라도 원망하지 않으면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너무 나쁘게 굴었지. 1살, 2살 먹으면서 후회했어. 내가 너한테 했던 그 말들 언젠가 만나면 사과하고 싶었어. 나도 마찬가지였어. 나도 어렸으니까. 널 책임지려고 했고 너에게 부담만 줬지. 저희 둘은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연인 곁으로 돌아갔죠. 꽤 멋진 이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과의 재회는 그다지 멋지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게 된 최근에 저희 집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더군요. 저와 헤어지고 일자리를 잃고 휴게소 자리도 계약이 끝나 비워주게 되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 값이 3배, 4배로 뛰면서 그게 갑자기 아까워진 거죠. 우습더군요. 전 그냥 경찰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죠. 어머니는 경찰들이 제지하기 전까지 계속 전 남편 얼굴에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얼마나 뿌렸는지 머리가 새하얗게 보일 정도였죠. 나 절대로 이 집 포기 안 할 거야. 알아? 네네,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오면 진짜 고소할 거야. 알았지? 어디 또 와봐라. 그때는 아주 염장을 해줄 테니까. 그 사람 아직까지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요. 다시 합치자면서 사정을 하고 울고 짜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 더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행복해지려고 할 때 찾아온 불행이라고 여겼을 저였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제비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 저는 늘 그림자의 시선을 고정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운 좋게 태어난 아이, 벼락을 맞고도 살아난 아이, 죽음에서도 살아난 행운아, 그게 저였어요. 얼굴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고 누구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는 제 일이, 그리고 제 자신이 지금은 너무도 좋습니다. 난 너무 불행해. 난 운이 없어. 왜 남들과 난 다르지? 하며 혹시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불행의 원인은 늘 자신에게 있다는 걸 말입니다. 몸이 굽으면 그림자도 굽는 게 당연한 건데 계속 그림자의 탓만 하실 건가요? 몸을 세우고 그림자를 바로 만들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행을 치료할 사람도 저 자신뿐이거든요. 부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디학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